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삼국의 성장과 발전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삼국의 성리과 발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4세기, 5세기, 6세기를 나눠서 그 시기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왕들과 그 시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 나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저기 학습목표 보이죠? 질문을 통해서 고대 국가의 특징을 보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습지 6페이지 보면 거기에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달아보고 선생님이랑 맞춰보면 더 좋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삼국이 성립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출발 시켜보겠어요. 어디 기억하나 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대 국가, 즉 왕, 중앙에 있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중앙 집권 체제로 나아갈 때에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왕위를 어떻게 했어요? 그치, 세습,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하는 형태가 주로 보여졌죠. 두 번째입니다. 고등 종교인 불교의 수용. 세 번째, 법. 그렇지, 율령, 반포. 네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확장하죠? 영토 확장. 우리 그런데 영토 확장이라는 특징은 여러 왕의 시기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토 확장을 전성기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했었죠. 그러면 찬찬히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왕위 세습, 고구려 때는 그치, 고국 천황이었어요. 백제, 전성기랑도 겹치는 근초고왕이었죠. 신라, 독특하게 마립간이란 명칭으로 불렸던 그렇지, 뇌물 마립간 때입니다. 그럼 불교 수용을 보죠. 고구려, 위기였다.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그쵸, 소수림왕. 백제는 이름 신기하다 그랬어요. 침류왕. 신라시대, 이 사람 또 중복으로 등장할 텐데요. 그렇지, 법흥왕이었습니다. 율령 반포, 그쵸, 소수리망 때 이 내용도 일어났었고요. 백제는요, 그래, 맨 처음 체제를 기틀을 다졌던 고이왕이었죠. 그리고 신라에서는 이름이랑도 연관지어서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다고 했던 법흥왕이었습니다. 우리 전성기 가보죠. 고구려 바로 5세기에 장수왕이었고요.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신라는 6세기에 진흥왕. 우리 지도로도 확인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박땡민 학생의 생각을 같이 우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뭐냐면 이런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1세기부터 총 6세기까지의 여러 왕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었잖아요. 이 왕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왕들은 우리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 중에서 한 친구, 박땡민 친구가 생각을 공유를 해줬어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왕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 저는 소수림 왕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국원 왕이 전사했을 때 고구려의 위기가 왔는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운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삼국 할 때에 빠뜨릴 수도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가도록 합시다.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치긴 했는데요. 먼저 지도 보세요. 한반도 남쪽의 오른쪽 부분을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우리 그러면 가야 도대체 왜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각 소국, 즉 연맹왕국 내에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소국들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해서 지배력을 한데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지도로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왼쪽에는 지금 백제, 오른쪽에는 신라, 그 사이에 위치한 가야는 막 뻗어나가려고 할 때에 이 두 나라의 압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압력으로 위축을 받게 됐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야는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전기에 이끌었던 그 연맹왕국 맹주의 국가랑 그리고 후기를 이끌어가는 맹주의 국가가 달라요. 그 내용도 살펴보면 참 재밌거든요. 전기는 김에 있는 금관 가야가 맹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야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위기가 와요. 신라의 왜가 침입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그래,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가 도와주면서 왜를 무찌르는 과정 가운데에 가야도 공격을 받게 되고 이 공격으로 전기가야 맹주로서의 금관가야가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신라의 버풍왕 시기에 신라의 병합이 되게 되죠. 이러한 전기가야가 금관가야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후기 가야를 이끄는 연맹의 주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야도 나중에 신라 진흥왕 때 병합이 돼요. 비록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삼국할 때 이 가야를 빼놓기 쉽거든요. 그래도 이 시기에 굉장히 발달한 문화와 그리고 여러 형태를 가지고 백제, 신라, 고구려와 함께 이 시기를 같이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야를 빼놓지 말고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질문을 통해 내용 보충하기. 첫 번째 질문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 이번 강의 도입부에 얘기를 했죠. 지금 학습지 6페이지의 질문들을 채워나가 볼 텐데요.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아직 채우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아. 그랬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거기 참고할 페이지를 다 적어놨잖아요. 내가 혼자 먼저 해보는 거랑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요. 영상 잠시 멈춰 놓고 내 스스로 채워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구려가 지니고 있던 세계관은?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고구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구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석이에요. 이것은 광개토대왕 릉비입니다. 지금 중국 땅에 있는데요. 높이가 여러분 6m가 넘어요. 굉장히 크고
지금 4개의 면에 총 거의 1800여 개에 이르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되어졌고 또 광개토대왕에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대왕의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용맹함과 위엄이 사해에 떨쳤노라. 백잔과 신라는 옛날부터 복속된 백성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여러분 여기에서 백잔이라는 것은 백제를 고구려가 낮춰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보다 백제랑 고구려가 훨씬 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배웠어요. 백제와 신라가 지금 고구려에 속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 때마다 특산물을 이제 고구려에게 바쳐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석을 보죠. 이거는 지금 원래 정식 명칭은 장수왕과 관련된 충주 고구려비인데요. 충주라는 지역이 옛날에는 중원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지금 국내의 유일한 고구려의 돌로 만들어진 비석인데 이 비석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고구려 왕이 신라 매금, 당시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고 한 거죠. 매금을 만나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동이 매금에게 의복을 내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이라는 표현은 지금 신라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명칭 얘기는 중국과 관련이 있거든요. 중국은 당시 왕을 황제라 그랬고 황제가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방위를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다른 독특한 명칭으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동쪽은 한반도가 포함이 좀 되겠죠. 그래서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모든 세계를 중국 중심으로 본 것처럼 고구려도 고구려를 이 한반도 세계 중심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 주변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데 지금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광개토 대왕이 연호를 쓰거든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는데 영락이라는 건 그 연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왕이 즉위한 해에 어떤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그 첫 해는 즉위년이거든요. 그래서 영락 1년인 거고 그 다음에는 영락 2년인 거죠. 근데 이러한 연호라는 것도 특정 해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중국의 황제만이 가능했는데 지금 고구려는 연호를 붙이고 있어요. 그만큼 연호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는 너희만큼 강해. 우리도 황제 국가만큼 강해. 라는 거를 이제 피하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구려가 지닌 세계관은 스스로 천하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에요. 남쪽으로 내려왔던 정책, 즉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그렇죠. 평양으로 옮겼던 이러한 남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위기를 느꼈겠죠. 백제와 신라가 그래서 맺었던 동맹의 명칭이 있습니다. 뭐였죠? 그렇지. 나제 동맹. 백제에서 한 글자, 신라에서 한 글자. 그래서 나제 동맹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백제와 왜 일본의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초고왕 때 이제 일본에 우리가 하사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유물이었죠.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바꾸면 명칭이 딱 나오죠. 3글자.
뭐였어요? 그렇지, 칠지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유물 하나 더 봤었죠?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었죠.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신라 무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무덤을 우리는 호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호우명 그릇이었죠. 그 다음 질문. 백제의 수도 변화는 우리 백제는 처음에 온조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그치,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는데 한 번, 또 한 번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곳으로 옮겼는지도 중요해요. 그럼 지도를 보죠. 자, 지도에서처럼 위례성에서 그 다음 옹진으로 사비로 옮기게 되는데 처음에 위례성에 있다가 옹진으로 옮겼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죠? 힌트, 계로왕. 어우, 계로왕. 계로왕이 이제 고구려 장수왕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요.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되죠, 백제가.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옹진으로 자리를 잡게 됐었죠. 그 이후에 옹진에서 사비로는 왜? 선생님이 이 옹진과 사비는 지역 자체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방어하기 좋은 게 옹진이었고 주변이 탁 트여서 교류하기 좋은 게 사비였죠. 그래서 사비로 옮기는 건 성왕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자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수도로 옮긴 얘기였죠. 수도 변화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위례성이었다가 옹진으로 그리고 다시 사비로 수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신라에서 왕을 부르는 명칭의 변화는? 입니다. 독특했어요. 신라에서는 왕을 처음부터 왕이라 부르지 않고 그들만의 부르는 호칭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거는 먼저 쭉 볼까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 다음부터는 안다. 마립간, 왕. 여기서 그 거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방 민족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거기는 왕을 칸이라 부르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것에서처럼 거서간이라는 것은 왕, 즉 교과서에는 귀인이라고도 나오죠. 그러한 명칭이 처음엔 거서간이었다가 그 다음은 우리 재정, 일치, 사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무당, 제사와 관련이 있는 차차웅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연장자라는 뜻이 있는 이사금으로 바뀌는데요. 우리 이사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내려오냐면 여러분 왜 치과 가면 이 본 뜬 적 있죠? 이렇게 앙 물잖아. 그러면 이가 이렇게 찍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이가 찍혔나로 이제 연장자를 뽑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아기 때는 치아 개수가 별 몇 개 안 되잖아. 막 이도 빠지고. 그래서 이사금이었다가 나중에는 대군장이란 뜻의 마립간으로 쓰이다가 우리 이제 지증왕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끝이 보인다. 자, 우리 삼국시대에 어쩌면 꼭 기억해야 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장점 3가지. 기억해봐요. 전성기라는 얘기를 할 때 다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성기예요? 그치, 한강. 선생님이랑 그 세계의 문명에 대한 얘기를 세계사 첫 시간으로 밀어놓게 했는데요. 우리 세계적으로도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꼭 커다란 강을 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큰 강, 한강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을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농경의
적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인구와 물자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다양한 문화, 교류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중국과 교류에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나 혼자 살 순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국가도 혼자만 생존할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시 중국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보다 더 일찍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장점,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장점으로 한강 유역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4, 5, 6세기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제 이건 너무 쉽잖아. 4세기는 어디였어요? 그래,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그럼 얘기를 해보자. 백제의 어느 왕 때? 옳지.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는 장수왕. 신라는 잘했어. 진흥왕.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삼국의 성리가 발전,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 가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와 관련된 얘기로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 보고요. 우리 2단원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건 뭐겠어요? 다 알죠? 학습지를 덜 채운 친구들 학습지 채워보고요. 그리고 교과서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단, 읽다 보면 선생님 저희 정치체제 안 했는데요? 정치체제는 생략. 거기에 있는 귀족회의 뭐가 있는지는 친구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얼굴 직접 눈과 눈 마주하는 그 수업 시간에 어떠한 귀족회의가 있었는지 얘기 그때 나눠보도록 합시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역사는 쉽